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어윈 채머런스키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윈 채머런스키의 위대한 수업, 형사 피고인의 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791년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추가되었을 때 몇몇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죄의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연방정부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함이었죠.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목적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형사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는 이념적 균열이 존재하는데요. 진보주의자들은 용의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치안 유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죠. 수정헌법 제4조에는 수색 및 체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누군가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수색이나 압수 같은 개념들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수색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느 지점부터 경찰의 행위가 수색에 해당할까요? 처음에 대법원은 재산에 대한 침입 혹은 물리적인 침입이 있을 때만 수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28년 대법원은 밀수업자를 체포할 때 집 밖에 있는 전화선을 도청한 것은 수색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1967년에는 수색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도박꾼을 잡기 위해 집 밖에 있는 전화부스를 도청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수색의 정의는 물리적 침입에 국한되지 않고 수정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수는 물건과 사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를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연방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경찰이 그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토레스 대 마드리드 사건에서 경찰은 직접 체포하기 전까진 압수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지를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시점부터 압수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판결했죠. 즉 특정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았다면 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정헌법 제5조를 살펴보죠. 수정헌법 제5조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석에 서지 않을 권리와 증인석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죠. 대법원은 경찰이 사람을 심리할 때 용의자가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자백을 강요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금되어서 경찰 신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에 관한 주의문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죠. 용의자는 묵비권이 있고 자신이 한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을 땐 국가가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권리도 있죠. 수정헌법 제6조를 볼까요? 수정헌법 제6조에는 재판 과정에서의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만약 선임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죠.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형사 피고인의 다른 권리들을 보죠.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그 이상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유죄를 입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죠.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추에서 누구나 배심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역사회에서 선정되고 인종과 무관하죠. 연방대법원은 2020년 피고인의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에게는 대질 신문권도 주어집니다.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이죠. 앞서 말한 변호사 선임권, 입증 요구권, 배심 재판 요구권, 대질 신문권 모두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재판을 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장치이죠.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제8조에서는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1972년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선택했다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죠. 사형제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사형을 부과할 수 없죠. 2005년 미국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10년에는 청소년의 비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청소년의 살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의무화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죠.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뇌 발달도 성인과 다르고 갱생의 기회도 비교적 열려있죠. 어윈 채머런스키는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은 법이 주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미국 헌법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법은 항상 정확한 선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